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한 10년 넘게 기자를 일을 시작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전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1년 공부하고 와가지고 관련된 일을 좀 회사에서 우리 더 신문사로 있으면 죽는다, 지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랑 그 저희 회사의 개발 부장으로 계시는 엄원석 선배랑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그 아까 그 정은영 센터장님도 이제 언론계에서 계셔서 언론 쪽에서의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현 언론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아무래도 그 기술이나 이런 쪽보다는 약간 이 앞에 뭐 세션 1의 발표가 이제 전산의 입장에서 그 저널리즘을 본다면은 이제 저희 저널리즘 쪽 입장에서 전산에 대해서 보는 관점 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미디어도 바뀌어야 되고 언론사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시기입니다라는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인공지능이 언론사에 필요한 이유로 잡아봤고요. 그 뭐 잠깐 이제 개괄적으로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 과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맨 위에 있는 그 뭐 이제 연구하시는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령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BC 15,000년에 여기가 로코스코 벽화인가요? 아무튼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는 선사시대 글자가 있기 전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욕망이자 필요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고 뭐 BC 197년 이게 돌에 새기거나 하면서 좀 보다 이제 텐스하게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는데 단순히 그 전에 그림을 그리는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제 그 문자라는 걸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생겼는데, 이 이후 크게 혁명이라고 하면은 언어가 생긴 게 뭐 하나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혁명은 1454년 구텐베르크 때 그 전에는 언어를 뭐 단순히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수도사들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그 어떤 소수의 그룹이 정보를 통제하는 거죠. 하지만 이 구텐베르그 활자의 개발과 더불어서 누구나 이 활자가 있으면은 성경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됐고, 성경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는 큰 그 뭐랄까요, 지적인 레볼루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쭉 그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들이 바뀌어 왔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맨 윗줄에서 이제 신문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이 활자에 있어서 신문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거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주의 저널리즘이라는 프랙티스를 하나의 제도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연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영미권의 그 신문을 얘기하는데 뭐 연구자들, 저희가 이거 깊이 연구 뭐 한 건 아니어가지고 완전히 뭐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파적인,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 정파적인 저널리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럴 때에 얘기하는 거는 저널리즘은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널리즘이 객관적이었던 시기는 인류 역사상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뭐 짧게는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은 정론제 대표라고 하는 뉴욕 타임스도 그 전신 때 보면은 그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파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막 프로파간다적으로 얼마든지 막 이렇게 했다가, 사실 각자 자기 주장만 하면은 뭐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전달 받은 거여서 뭐 약간 이제 그 언론학자 그 황영석 교수님도 계셔서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각자 정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객관적인 저널리즘을 갖고 온 거는 상업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달하겠다. 뉴욕타임스라는 제휴와 아래서 뉴욕타임스로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객관성을 여러분께 담보합니다라는 형태의 이런 그 구도를 가져오게 된 게 정파성이 집에 막 이렇게 난리 극심해지던 뭐 옐로우 저널리즘 시기에 이걸 통해서 이게 거치게 말해 신문 파리가 되는 거죠. 이걸 뉴욕타임스가 이제 사람들이 사볼 이유가 되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이제 좀 격가지지만 아무튼 이 객관주의 저널리즘이라는 거가 제도화된 게 어떻게 보면 신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현대까지 왔고요. 이제 두 번째 줄은 그 테크놀로지인데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왔지만 라디오라는 게 생겨서 우리 음성으로 이제 그 내용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텔레비전으로 보게 되고 이후 뭐 아시다시피 컴퓨터와 모바일 그리고 소셜 미디어까지 이 전체적으로 채널이 변화해 가고 동시에 맨 밑에 부분은 그 정보량을 각 매체별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뭐 어두운 시절은 이제 어두웠던 시절이고요. 여기가 잘 안 보이는 로컬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뭐 공론장이라거나 이런 개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이 정보를 전달했던 거죠. 그래 각 만나서 했던 것들이 이 뉴스페이퍼와 매거진 이런 형태로 해서 문자로 전달되게 되고 텔레비전, 뭐 웹사이트 했는데 보시다시피 정보량이 이 채널이 바뀌면서 굉장히 명멸을 하면서 뭐 언론사에 신문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딱 이 그래프가 보여주죠. 정보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좁아지고 대신에 소셜 네트워크라던가 요즘은 특히 타겟티드, 그러니까 표적 그 수용자의 선호를 반영해서 그거에 맞춰서 전달하는 앞에 이제 발표에서도 나왔던처럼 이런 형태로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이 지금의 현재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은 과거 영화로 신문사 입장에서 영화로 왔던 시기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이게 제목이 Waiting for the Times인데요. 지금 이 신사가 타임스를 보고 있고 다음 신사는 이 신사가 타임스를 다 보고 자기가 갖기만을 이제 그러니까 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하철에도 신문지를 위에 놓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 전에 봤더니 또 놀라웠던 게 그 뭐 한참 됐다고 하는데 옥션에서 신문을 펼치지 않는 신문을 묶음채로 판다 그러더라고요. 할인해가지고 이거는 그 완충제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헐값에 판다고 하는데 이게 참 그 바뀐 환경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근데 그보다 더 문제인 거는 사실은 기레기죠. 뭐 저도 그 그룹에 속해 있는데 얼마 전에 조국 장관 그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페이크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해가지고 한 건데 이 YTN 보도하는 중에 뒤에서 기레기 아웃 하는 현재 전문 미디어 종사자의 위상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신문사나 방송사가 위기인 거는 뭐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이거는 하나의 그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일 뿐이지 꼭 뭐 한겨레 뭐 YTN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건 한겨레나 YTN의 문제지 뭐 우리 모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일종의 이것들이 그 과거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으로서 나온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문사나 방송사 다 지금 이 시점에 소셜 미디어로 다 그 팩트를 빠르게 받을 수 있고 굳이 중간에 이 인터미디어리가 필요하냐?
없어도 되는 시대가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기술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언론도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의 문제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은 그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알고리즘, 그러니까 가령 이 신문사가 갖고 있던 기반을 다 가져간 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알고리즘 같으면은 전혀 뭐 그냥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결을 통해서 보다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게 목표이고 그런 이 자신들의 어젠다가 있는데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 정확한 정보를 발굴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돈이 들고 피곤한 일인데 기존 언론사 내지 이 방송사, 그러니까 신문사 내지 방송사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가령 제대로 못했을 때 너희는 그런 간판을 걸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질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무수한 유튜버라던가 이 직접 정보를 쓰고 있는 다양한 그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다 뭐 몰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보 전달 이 전체에 있어서 그 언론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완전히 버리는, 그러니까 그 해왔던 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거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사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게 꼭 뭐 언론사일 필요는 없지만 언론사의 강점 그리고 각 그 개별 주체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기레기라고 했을 때 보통 기레기는 진짜 기레기 짓을 하는 기레기들한테 기레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수는 제가 볼 때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를 얘기하는 인을 지칭해서 공격할 때 기레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위기를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양상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복합 위기라고 보이는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의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의 위기는 언론사 입장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정보 전달에서에 있어서 이거를 그 줄어드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게 꼭 뭐 신문으로 정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도 외부로도 기사를 생산하고 소셜 미디어로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채널을 다양하게 연결했기 때문에 꼭 신문사의 위기가 그 정확하게 그 정보량 감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채널이 생기면 거기에 강자인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언론사는 뭐 신문사, 방송사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수익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뉴욕 타임스나 몇 군 가디언 이런 데들이 성공적으로 지금 외부로 전환 웹 수익이 기존 신문 수익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 그 성공 보고를 몇 가지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기자 시스템을 유지하기 지금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렇다고 딱히 작은 뭐 로컬 저널리즘 그 기관이나 작은 언론사들이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딱히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자들을 다 쫓아내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느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 문제가 다른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위기가 신뢰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죠. 뭐 이거는 그냥 뭐 언론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정보 전달의 구조가 바뀌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뉴스만 보고 그 안에 있어도 세상을 사는데 문제가 없고 특히나 더 그 자신이 원하는 걸 강화시켜주기 충분한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 버블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웹이 자기의 필터 버블을 깨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반론들도 많이 연구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지금은 내가
보수면은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 그렇게 그 문제가 있지 않은 것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도 현실이라는 게 그 만들어진 진실이라고 최근에 본 책 중에 이제 헥터 맥도날드인가 그 브랜드 전문가가 쓴 책인데 100% 진실 갖고 허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걸 맥락을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전달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감추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100% 폴스를 100% 트루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과연 알 수 있는가라는 게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러면은 그 다수 이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받으려고 하고 사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언론사들도 거기에 동조하려고 하죠. 네, 이거 하면은 구독을 끊는다고 예전 같으면은 구독을 끊으셔도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단 한 명이 아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막 구독을 끊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따위 보도를 할 수가 있냐고 하면은 예 하면서 다 기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위기 그런 와중에 이제 프랙티스 위기는 언론사에 그 있는 사람들의 현실 인식 문제인데요. 아까 저 초반 시작할 때 문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위치의 역할을 언론사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인사가 난 게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좀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를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중요하냐? 투자를 좀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권 기자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없나? 뭐 좀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기존 언론사에서 보시는 현실 인식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과거 신문사 프랙티스와 많이 바뀌지 않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아니란 문제 의식은 굉장히 큰 위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잘하는 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다 좋은 뉴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신뢰라는 화두를 놓고 기술을 어떻게 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독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프랙티스와 저희 목표와 정보 전달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무수히 많은 정보가 이 전체 정보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 분들은 각자 재미있는 유튜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넷플릭스일 수도 있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일 수도 있는데 모든 이 인포메이션과 정보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이 웹이라는 시장에서 그쪽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적인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널리즘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이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갖추지 못하고 한다면은 아마 당연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도태되겠죠. 그거는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신문사의 하루를 얘기를 한 거고요.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루에 500개의 기사 발제가 들어옵니다. 기자들이 저 이런 기사를 쓰고 싶어요 하고 올리는 거고요. 그럼 그 중에서 한 150개 정도가 그래 그 기사를 쓰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 기사는 보통 한 150단어 정도의 길이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150제곱의 이런 텍스트 데이터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에 한 100만
명의 유저와 인터랙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터랙션에 대한 데이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숫자로 요약하자면 신문사의 하루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한다면은 그걸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저널리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더 나은 프랙티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그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약간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거를 포함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산학을 공부하시고 했던 분들께 어떻게 보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고 같이 함께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봅시다. 좀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해봅시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예시로서 저희가 미흡하나마 해왔던 것들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 뭐 국내외 포함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그 혁신의 시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로봇 저널리즘을 인공지능이 언론사의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든 하여튼 지금의 언론지능 그 인공지능이 저널리즘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로봇 저널리즘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앞에 이제 오종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로봇 저널리즘으로 보기에는 조금 사람들의 인식에 약간 오해가 있다. 그러니까 로봇 저널리즘 하면은 로봇이 이제 기사를 쓰는 것들로 얘기를 하는데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토메이티드 저널리즘이라던가 굉장히 그 이상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물론 그 기사를 인공지능이 쓰는 그런 시도는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게 헬로그래프라고 그 아마존이 인수한 워싱턴 포스트에서 하고 있는 이 자체 사업이 굉장히 외국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물론 그 이준환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쪽이 굉장히 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로봇 저널리즘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신문을 찍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활자판에다가 그 직지신경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거를 윤전기에 놓고 찍었거든요. 그랬던 게 뭐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저희 신문사가 만들어질 때 88년에도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는 걸로 바꿔서 왔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수준의 AI라는 것도 같은 레벨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AI가 저널리즘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쓰고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들은 다 퇴출이냐 전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봤던 것 중에 인상이 남는 그 쿼트가 자동화 될 것은 어차피 자동화 될 것이다. 근데 자동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은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그럼 저널리스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저널리즘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실제 무엇을 보도할 거느냐 이 세상에 대한 이해에서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뭐 하나의 이제 따로 얘기할 수도 있는 큰 주제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을 실제 활용하는 예들이 늘고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2017년인가 18년인가 보도했던 버즈피드에서 히든 스파이 플레인이라고 해서 보도를 한 건데 뭐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의 항공 기록은 전체 공개된 데이터거든요. 모든 항공 기록 그리고 선박 기록은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접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걸 이제 분석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여기서 버즈피드에서 했던 거는 이 피터 얼더스라는 분이 그 작년에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라고 거기에서 이제 강연도 하셨는데, 뭐 제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스파이 플레인 몇 대, 그러니까 FBI나 그 마약 단속국이 운영하는 자기네들 비행기라고 밝히지 않고 띄우는 비행기들의 항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먹여가지고 학습시켜서 그 미국 상공 내 플레인 중에서 스파이 플레인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그냥 널려 있었지만 지금 뭐 기자가 제한된 자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서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해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정보는 알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게 머신 바이어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석방을 결정할 때 지금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로봇가 그냥 권고 점수를 이 사람은 석방해도 돼요, 이 사람은 석방하면 안 돼요, 이런 건데 핵심은 그겁니다. 당신이 흑인이면은 불리하고요. 거기에서 그 점수를 받기에 백인이면 유리한다는 거를 탐사를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다른 인공지능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가지고 밝혀낸 거죠.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세계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변화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해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저널리즘 역할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프로퍼블리카라고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에서 보도했는데, 이걸 보도했던 사람은 아예 나와가지고 마크업이라고 알고리즘만 감시하는 매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가 이제 했던 건 이제 초창기고 하나의 이제 실험에 불과하지만 토픽 모델링이라는 거를 아까 발표해 주셨는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언론재단이 가지고 있는 30년치 기사가 있는데, 가령 여성이면 여성, 아니면 동성이면 동성애라는 어떤 소수자가 들어간 기사들을 다 추려 가지고 토픽들이 무슨 토픽들이 있었고 그게 3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본 거죠. 그래서 그걸로 기사화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했던 코드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관심사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깃허브에 올려가지고 이제 같이 좀 보실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드 임베딩을 이용해서 정치인,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이라는 거는 이제 워드를 벡터화 시키는, 저희 구글의 워드 투 벡터를 활용했는데, 지금 이건 이제 다음 발표하신 황영석 교수님과 같이 좀 공동 작업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워드를 벡터화 시키면은 다양한 것들을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정치인들을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텍스트로 벡터화 시켜가지고 정치인 벡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면 재밌을 것 같은 정보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전체 맨 위에 게 이제 중앙 텍스트를 갖고 전체 이거를 벡터화 시켜가지고 서로 가깝게 나타나는 정치인들을 이 벡터의 시밀러리티가 가깝게 나타나는 정치인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깝게 나타나는 정치인들이 비율이, 빨간색은 자유한국당이고요, 파란색은 민주당인데, 그냥 텍스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 그럼 자유한국당이 높게 나타나고, 이제 민주당 우상호 의원 같으면 이제 파란색이 높게 나타나는데, 일본이 들어간 텍스트만으로, 이 세 번째가 일본이 들어간 텍스트거든요. 일본이 들어간 텍스트만으로 한번 그런 같은 프로세스를 해보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유사하게, 이제 각각 의원들은 다양할 텐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텍스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 실험 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본을 상대로 놨을 때는 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별로 큰 차이 없이 서로 다 긴밀하게 나타난다. 이런 거를 그 정량화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 작업을 저희도 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의 언론사의 프로세스 자체를 이 AI를 통해서 어그멘티드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네틱 뉴스룸이라고 아예 그런 식으로 명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이거는 약간 이레귤러하다, 이건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기네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데이터나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가서 봤더니 일단은 지금 경제랑 스포츠에 국한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자 당신이 좀 봐야 될 일입니다를 AI가 통지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그 내적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뉴욕 타임스의 창고인데, 이런 것도 AI가 우리 저널리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100년 넘게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다 들어있는 게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사진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인지 모르는 게 있는데, 그래서 구글과 협업을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런 사진이 있지만 여기에 이게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구글이 일단 시각 인식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텍스트 추출하고 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무슨 어디 역이라는 마크가 있고 한데 이 시계판이라는 게 1953년에 철거됐다라는 걸 어디 기사에서 확인하면은 이 사진이 일단 1953년 전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다 해가지고 유추해서 가장 가능한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의 정보 가치는, 그리고 어디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유사한 여러 가지 돕는 걸로 해서 내적으로 하는 예 중에 하나가 저희의 그 웹 CMS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텍스트가 입력되면은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 텍스트가 어디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어디에 분류되면은 맞는지, 그리고 연관되는 기사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 이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거를 제시를 해줘서 인간 작업자가 쉽게 연관 기사들을 묻고 분류도 좀 자동화시키거나 쉽게 할 수 있게 이런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예들이 있는데 시간을 제가 앞에 너무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튼 핵심은 지금 저널리즘이 좀 이례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기술 혁명과 이런 거에 못 따라가는 언론사의 문제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세상에 바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저널리즘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보다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봤으면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